네, 안녕하십니까 모드 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연타로 두 편 찍는데 EV3 찍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토요타 이제 라브4 하이브리드를 찍으려고 해요. Hand on the game, we are not playing the same. No, we not looking to change. Hand on the wheel, they think we lacking the drive. Boy, you should stay in your lane. Foot on the gas, I do not care if I crash, long as I stick to the plan. What is the plan? I cannot lie for none of you, long as I know who I am. I'm in control. God got his hand on my soul, and if I land, then he got the remote. Made it as far as a miracle, miracle. Anything. 가격은 이제 4,740만 원, EV3보다 무려 400만 원 쌉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초 이제 1995년 프리우스를 시작으로 이제 요 라브4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이제 진화를 했어요. 진화를 하면서 5세대부터는 TNGA 플랫폼, 그래서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라는 곳에서 생산을 하는데, 뭐 말은 좋아요. TNG 플랫폼 이런 뭔가 있어 보이는데, TNGA 플랫폼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TNG 플랫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작업 공간이 75%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인즉 100평에서 작업을 해야 됐다면 25평에서도 요 라브4를 조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 절감이 50%,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이빠이 하겠다. 그러니까 개발 전까지 20%까지 줄어드는데 작업 인력이 4분의 1. 그러니까 원래 100명이 있어야 되면 지금은 20명에서 이 차를 조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TNGA 플랫폼이 말은 괜찮은데 말 그대로 원가 절감의 끝판왕의 플랫폼이다. 그래도 뭐 상품성은 인정을 받아서 2023년 한 해만 44만 대를 팔린 차예요, 북미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SUV인데, 뭐 토요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뭐 해드리면, 제가 토요타 딜러는 아니지만 토요타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토요타에는 이제 캠리, 라브4, 프리우스, 스프라, 그리고 시에나, 아발론, 86, 크라운, 그리고 렉서스는 LS, ES, IS, CT, RX, NX, UX, LC, RC 이렇게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토요타의 판매 90% 이상은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차량을 다 합쳐도 90%, 그러니까 10대 중에 9대가 하이브리드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렉서스에서는 98%가 하이브리드로만 판매가 됩니다. 토요타 렉서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 될 단어는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는 말 뜻 그대로 약간 변태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엔진과 모터를 결합한 그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고 해서 현존 최강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내고 있는 출력은 222마력 정도 내고 있어요. 합산 마력이죠. 토크는 22 토크인데 연비가 이제 실연비가 18km, SUV인데 18km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뭐 승용 차량보다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변속기는 CVT인데 ECVT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벨트로 구동하는 게 아닙니다.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고 하는 토요타만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엔진룸 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4,700만 원짜리 차가 작대기입니다, 작대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렇게 되게 보수적이에요. 새로 나온 뭐 이 리프트 시스템이나 가스 댐퍼를 잘 사용하진 않아요. 되게 보수적인 브랜드예요. 그래서 웬만 문제가 없으면 굳이 바꾸지 않는 게 토요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특징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클램프라고 하는 요 클램프를, 이게 나온 지 한 10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타 말고는 아무도 안 쓰는 이런 호스 클램프 방식도 토요타는 100년 지났는데 뭐 100년 전에 개발했는데 뭐 어쩌라고,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브랜드라서 문제가 없는 건 안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 유닛에 대한 이 신뢰도나 이런 게 미국 시장에서 먹혔죠. 그러니까 좀 사설로 빠지면은 이 토요타랑 일본 차가 북미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국 놈이 자꾸 미국 얘기하니까 웃긴데,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지하철이나 무슨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차량이 필요한데, 그 차량을 신차로 뽑아줄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없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차량이 고장나서 차량 수리비를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건 엄청나게 큰 하이리스크예요.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토요타 같은 차량처럼 내구성 좋은 차 말고는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대 기아 차들이나 독3사 같은 경우 뭐 그냥 잘 가다가 갑자기 고장 났는데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한다고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호주에서 견인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호주는 짧은 견인 거리임에도 견인 비용만 75만 원이고, 예약을 하고 갔다고 해도 호주 대륙에서 이 부품이 오다 보니까 차량을 수리하는데 한 일주일에서 뭐 보름 정도 걸려요. 그럼 보름 동안 이 친구는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미국도 똑같은 환경이에요. 시내를 조금 벗어나서 시 외곽으로 빠지면 핸드폰이 일단 안 터집니다. GPS도 잘 안 잡혀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차가 퍼진다. 그러면 이제 아주 끔찍한 거죠. 핸드폰도 안 되고, 그리고 긴급 전화라고 10km 구간마다 이 전신주가 연결이 돼 있어서, 많이 걸으면, 재수없게 많이 걸으면 5km 정도를 걸어서 유선으로 된 긴급 전화로 전화를 해서 토우 트럭을 불러서 토인을 해서 견인으로 입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밤중에는 그 전봇대를 찾기도 어렵고, 이제 좀 사람이 지치다 보니까 차 안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도 그렇고 북미에서 판매되는 차는 무조건 메디킷이 있어야 돼요. 차량 내부에. 다쳤어 내가, 그러면 이제 메디킷 안에 있는 붕대랑 거즈랑 지혈대나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북미나 호주에는 넣어서 팔아야 됩니다. 소화기도 필수고. 그리고 메디킷 안에 은박지로 된 담요가 있어요. 호주는 매번 덥지만 사막 한가운데는 이제 저녁 되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보온 담요랑 이런 메디킷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는 토요타, 렉서스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이유가 이 내구성이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도 제가 라브4를 이 짧게 운행을 하고 뭐 출퇴근으로 몇 번 타봤지만, 실내 구성이나 인터페이스, 내비게이션 시스템, 주행 보조 장치 다 개쓰레기예요. 근데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신뢰성이랑 정숙함, 그리고 연비,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토요타 서비스 센터는 이제 땡보라고 불릴 정도로 일이 없어요. 이 뭔가 파워트레인에 큰 문제가 생겨서 리콜을 한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처럼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많이 팔립니다. 렉서스 토요타가. 그래서 이 되게 보수적으로 만드는 일본 애들이 북미에서 이게 먹힌 거예요. 파워트레인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차를 신차로 뽑아서 타고 다니다가 자식이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됐을 때 이 라브4를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20만, 30만, 100만까지 막 문제없이 달리니까, 오일만 갈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지, 자식한테. 그래서 토요타는 아직도 막 30만 뛰고 40만 뛴 게 북미 시장에서 중고로 거래가 됩니다. 토요타 비하하는 그런 시트콤도 되게 많아요. 자기 남자친구 프리우스를 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를 비하하는 그런 짤도 많고. 근데 그만큼 그런 비하나 비판이 많은 것도 많이 팔렸으니까 자동차 토크쇼를 하고 있는 기분인데, 그러니까 토요타는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고 있을 때도 모터를 충전할 수가 있는 MG1, MG2가 있어요. MG1은 말 그대로 모터 1, MG2는 모터 2인데, 모터 2 같은 경우는 출력만 하고 MG1은 충전만 해요. 차량이 출발할 때는 모터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엔진이 개입되는 시점에서는 MG1이라고 하는 모터는 항상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MG2라는 녀석은 가동을 하고 있고, 토요타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 RPM이 1500에서 2000 정도로 높은 이유가 엔진의 효율이 가장 좋아요. 효율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MG1을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하나는 충전을 계속하고 모터 하나는 출력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시스템인데, 이 직병렬형 시스템이 현존 최고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토요타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허를 피해 가려고 많이들 만들었던 게, 이제 BMW i3는 직렬형이라 그래서 이 엔진이 차량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엔진은 오로지 배터리 충전만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만 하고 배터리에서 모터로 출력을 줘서 모터로 차량을 굴리는 시스템. 그게 BMW i3가 이제 직렬형. 그래서 엔진이 아무리 고RPM으로 돌아도 동력계통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직렬형 방식. 그리고 병렬형 방식은 클러치를 사용해 가지고 엔진을 쓸 건지 모터를 쓸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병렬형 방식. 그게 지금 현대가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클러치라는 매개체로, 클러치로 모터와 엔진을 언제 쓸지를 정하기 때문에 현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일정 시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클러치라는 그 마찰제가
마모되고 변속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클러치 개입이 운전자가 느낍니다. 그래서 울컥울컥 거리는 게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이제 병렬형 방식이 안 좋은 단점인데, 그걸 왜 토요타처럼 직병렬 형식을 안 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현대는 토요타랑 라이벌 구도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말인즉 토요타랑 누가 더 우수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지 싸우고 있는 마당에 토요타의 직병렬형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허 이외에 다른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차량을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상대편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말처럼, 남의 장기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직병렬 형식은 그런 클러치가 없기 때문에 엔진이 돌아가는지 모터가 돌아가는지 사람이 구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엔진이 가동됐을 때 이게 엔진인지 모터인지 그 찰나를 느낄 수가 없는 게 지금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그 토요타 딜러 같냐고요? 그리고 이런 엔진룸 단열 커버 같은 것도 보통의 일반 브랜드는 이 위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근데 얘는 이 커버 전체가 그냥 소음을 잡기 위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토요타의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게 늘 이런 거예요. 그냥 소음을 잡기 위한 커버면은 소음만 잡으면 된다라는 마인드. 그러니까 뭔가 BM 벤츠 아웃 독삼사나 뭐 현대기아처럼 이런 커버에 멋을 내질 않아요. 그냥 이 짝대기도 보면 본넷 리프트 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본넷 쇼를 달면 되는데, 이 본넷 쇼바를 안 다는 이유는 이 일반인이 이 본넷을 열어보는 횟수가 1년에 많아봐야 2번에서 3번이래요. 근데 그 2-3번 때문에 가스 리프트를 장착을 안 하겠다는 거죠. 진공을 사용하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클램핑을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브랜드입니다. 독삼사나 현대기아는 기본적으로 이런 호스가 들어가는 데는 다 클램핑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토요타도 그렇고 일본 수바루, 혼다, 닛산, 토요타, 스즈키 전부 다 이 진공 라인엔 클램프를 안 걸어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 차에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일본 차들은 이게 진공 라인이기 때문에 클램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래서 클램핑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바루는 이게 진공 라인이었다가 터보 라인이었다가 과급 라인이었다가 이런 라인에도 클램핑을 안 해요. 수바루들 오버부스트 뜨거나 엔진 체크등 뜨면은 이 라인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껴줘야 돼요. 이런 게 이제 토요타만의 또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는 원가 절감에 가까운 거. 이 클램프도 이제 좀 바꿔라. 이 100년째 이거를 뭔가 이 만듦새나 마감이 일본 차들, 일본 제품들에서 그 아기자기한 게 이 엔진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토요타는 2.5 하이브리드 엔진만 계속 쓰고 있어요. 2.5 엔진이라는 게 현대기아는 2.5 엔진이라고 해도 엔진이 작아요. 이 엔진이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 엔진룸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엔진을 점점 소형화하고 있는데 토요타는 그냥 이 2.5 엔진만 고집을 해요. 고집하는 이유도 이게 가장 효율이 좋아서. 그러니까 토요타도 0.6 터보, 0.5 터보가 있어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에는 2.5 자연흡기 요 시스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2.4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랑 0.6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2.4는 옛날 거, 0.6 터보는 최신 거. 근데 2.4 자연흡기 하이브리드가 고속 크루징 연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효율이 더 좋다는 거죠. 2.4 자연흡기가. 근데 0.6 터보로 바뀐 지 한참 됐는데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그 말인즉 2.5 하이브리드만 토요타가 고집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하이브리드랑 매칭했을 때 효율이 좋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이 되게 거대하게 절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미션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이 차는 미션이 없습니다. 미션이 없다 보니까 이 2.5 거대한 직렬 이 파워트레인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요. 엔진이 아무리 비약적으로 크다고 해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2.5 자연흡기 요 엔진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지금 몇십 년째 계속 개량하고 개선해서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지 바꾸진 않아요. 이게 이제 토요타의 접근 방식.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인버터 컨버터랑 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ECU까지 통합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프리우스 대비해서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시스템.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이제 하이드로백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진공 하이드로백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자식. 그래서 전기 펌프로 이제 각 축 바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너를 돌 때 이 안쪽 바퀴만 제동을 하는 형태로 자세 제어도 하고 많은 이점이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하체로 왔습니다. 하체로 왔는데 이제 좀 특이한 거라고 하면은 EV3 대비했을 때 이제 우물정자 서브 프레임이 어떤 게 이제 정석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얘도 투피스로 만들긴 했지만 이제 이음새가 없어 보이는 듯한 마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브4 원래 사기 쳤던 이제 옵셋 충돌 때 요 추가 철판 보강해 놓은 게 이 녀석은 없네요. 그래서 사기 사건으로 이제 그것도 벌금 수천억인가 두드려 쳐맞고, 예, 좀 고치긴 했지만 그 사기 쳤던 흔적은 있어요. 흔적은 있는데 그거 이제 양아치처럼 똑같이 하진 않았다. 그리고 좀 이색적인 거라고 하면 이제 타이어, 휠 타이어를 18인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차량이 사용하는 이제 실용성에 포커싱을 둔 휠 타이어 세팅이 잘 되어져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원피스톤 뭐 11인치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스몰한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 요 녀석도 전기차처럼 회생제동을 좀 과격하게 가져간다는 거. 근데 그게 여기에 1차적으로 엔진에 붙어있는 MG1, 그게 항상 충전만 하고, MG2는 가감속을 동시에 하는 녀석이고, 중간에 이제 토크 스플릿 디바이스라고 유성기어 캐리어 세트가 하나가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MG1은 충전만 하는 시스템.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고 있을 때도 충전, 그리고 MG2는 가속, 그리고 감속할 때는 충전. 두 개의 모터로 충전을 하고 하나는 도움을 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2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MG3라고 뒤쪽에 이제 모터가 하나 더 장착되면서 사륜구동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이제 2포 시스템. 그건 이제 추가 옵션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이 전판넬이 있는 거. 일본 차들은 원래 전판넬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기아 차들이 전판넬을 없앴다가 다시 지금 추가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보면은 K8 아니면 그랜저 하체랑 엇비슷해 보이는 형상처럼 보이는 거. 그리고 오마이 레일 범퍼는 알루미늄을 사용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시프트 레바라고 하는 그 시프트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요즘 차들은 한 2000년도 초반 때부터 요거를 전자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전자식으로 바꿨는데 이 녀석은 아직도 그 기계식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요. 굳이 고장나지 않으면 바꾸지 않겠다라는 게 여기에서도 보여집니다. 새로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보수적으로 문제가 없던 옛날 시스템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는 좀 아이러니해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게. 그리고 엔진 마운트는 저희 이제 토크 댐퍼라고 하는 그런 현대기아처럼 원 포인트로 잡는 게 아니고, 원래 정석대로 이제 엔진 미션의 정 가운데 위치에서 마운팅을 하고 있어요. 정 가운데, 파워트레인의 가운데를 지지해서 진동 억제나 소음 저감이나 그런 거를 월등히 잘할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 잡아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잡을 수 있다고 여기서 잡은 게 아니고 중앙에서 잡도록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배기는 촉매 효율 저하를 없애기 위해서 풀 커버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배기 파이프가 냉각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0W8을 쓰고 있어요. 토요타가 0W8이라고 하면 뭐 점도가 한 식용유 정도 될 거예요. 그냥 점도가 거의 없는. 근데 0W8 점도를 쓰는 이유도, 토요타 프라임 같은 경우는 주행할 때 냉각 수온이 그냥 제로로 가 있습니다. 수온 자체가 제로로 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엔진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엔진이 가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동을 해야 될 때 점도가 0W20도 빡세다는 거죠. 그래서 0W8 전용으로 엔진을 설계해서 아예 수온이 제로인 상태에서 엔진이 풀 컨디션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래서 엔진을 재설계해서 올려놨다. 그리고 이 녀석은 0W16을 쓰고 있어요, 순정으로. 그래서 이 녀석과 신형 엔진은 조금 다른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요 미션 쪽에 이제 이 의미 없는
보강을 따로 해놨어요. 이거는 파워트레인이 실내로 뚫고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독일 차량들은 여기를 마그네슘 볼트로 체결을 해서 그냥 파워트레인이 부러지게 설계를 하는데 이 녀석은 그냥 막는 형태로 저희 원래 일본 애들 성향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 지금 한참 말이 많은 뭐 알루미늄 소재를 썼냐? 안 씁니다. 예, 토요타는 쓰지 않아요. 그때도 무슨 차 리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스틸이에요. 다 스틸이에요. 풀 스틸. 근데 이게 이제 하체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승차감이나 운동 성능보다 더 중요시 돼야 되는 게 신뢰도예요. 신뢰도. 그 부품의 신뢰도가 확보가 된 다음에 찾는 게 경량합니다. F1 포뮬러나 F2나 F3 제가 다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F2도 스틸이에요. F2는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을 해봤던 레이스카 중에 가장 상위 포지션이지만 걔도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하체는 어느 정도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에 경량화나 고급 소재로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신뢰도 없이 그런 시도 자체가 이제 되게 무모한 도전이에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그냥 토요타처럼 스틸 해서 문제가 있냐 문제 없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접근 방식을 저는 좀 좋아하긴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제네시스나 고급 라인 렉서스로 올라가면 이제 바뀝니다. 토요타니까 이렇게 하는데 렉서스는 이제 더 바뀌어요. 그런 게 좀 차별을 고의적으로 두고 있죠, 토요타가. 그러니까 렉서스 요 똑같은 바디의 NX300은 하체 설계도 다 똑같지만 이런 방음이나 풀 커버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건 아예 다른 차예요. 다른 차. 프레임이랑 파워트레인은 똑같은 걸 씁니다. 근데 NX만 가더라도 그냥 다른 차가 돼버려요. 그리고 실내도 렉서스답게 많이 고급화되어 있고. 네, 뒤로 왔는데 뒤에 오면은 일단 이제 배기 라인을 옆으로 빼놨죠.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갔어요. 싼 라인업은. 근데 인피니티나 렉서스는 이제 가운데로 오죠. 근데 싼 라인업은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연료 탱크 때문에 연료 탱크 확보랑 이런 것 때문에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로 갔을 때 이제 문제가 있냐 그랬을 때 뭐 문제가 딱히 없으니까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이 레조네이터도 이제 헬름호르츠 방식이라 그래서 따로 이제 흡음재가 들어가는 타입이 아니고 이 공명실로 반대 주파수를 내가지고 소음을 잡는 형태의 헬름호르츠 좀 싼 거 제작 단가가 저렴한 걸로 적용되어 있고 뒤에 멤버는 뭐 멤버의 볼륨이나 크기는 상당히 커요. 실질적으로 이 메인 프레임보다 두껍게 이 서브 프레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하체 강성이 메인 차대의 강성보다 더 중요하니까 서브 프레임이랑 하체를 구성하는 이런 암들이랑 이런 거 강성을 좋게 하고 가는 게 이제 토요타의 꼼수입니다. 꼼수.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 차가 더 튼튼해요. 옵셋 충돌 테스트나 정면 충돌이나 그러니까 이 차량 강판 자체는 현대기아 차가 월등히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보강도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이고 늘 만들던 대로 만드는데 하체에서마저 그 얇게 만들어 버리면은 하체 강성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승차감 그리고 노이즈 그리고 운동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 서버 프레임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을 안 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튼튼하게 만드는 이유가 뒤에 이제 E4 시스템이라 그래서 토요타의 사륜구동 시스템 시에나부터 해서 뭐 많은 차가 쓰고 있고 렉서스에서도 쓰고 있는 전륜 기반 사륜구동 시스템 E4라고 하면은 여기 MG3라고 그러니까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서 사륜구동을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시에나랑 뭐 조금 상위 라인 뭐 알파드 이런 애들도 다 E4 시스템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별도로 따로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용이죠. 이 멤버는 사륜이나 전륜이나 같이 쓰는 마운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냥 포링크 시스템이라 그래서 저희가 늘 보는 뭐 현대, 기아, 쌍용 다 이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최초의 시도는 이제 독일에서 했어요. BMW에서 M계열, M 시리즈 애들 차체 강성이 서버 프레임의 강성보다 좋은 시절 때 메인 프레임에 이렇게 이 트랙바를 갖다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게 BMW가 시도했던 건데 나름 괜찮아서 폭스바겐도 이런 구성으로 많이 갔죠. 메인 프레임에 이제 고정을 해버리는 서브 프레임을 만드는 기술력이 낮을 때. 그래서 이제 246이나 이런 거는 이제 멤버가 찢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요 시스템은 지금 정형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가 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머플러는
세종 머플러처럼 잘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머플러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냥 뭐 최대 RPM 6000rpm이나 휘발유가 낼 수 있는 그런 RPM대 최적화되어 있는 배기 시스템은 아니고 딱 2000rpm에서 3000rpm 이상 안 쓰겠다는 마인드. 왜냐면 요 벨로스터 N만 하더라도 80mm, 그러니까 약 얘보다 3배 이상 큰 배기 파이프를 써요. 근데 이게 2.5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의 3분의 1 사이즈를 쓴다는 거는 엔진이 최대한 효율이 좋은 영역에 맞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 RPM을 사용을 안 하는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오면은 이제 현대에서 봤던 낙하산이 얘는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주행할 때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이 하체 마감은 현대기아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아쉬워요. 근데 또 이게 렉서스를 가면 막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이하고, 견인고리도 이제 토우바라고 하는 게 보통 이 범퍼를 뚫잖아요. 그냥 범퍼를 이렇게 뚫어서 하는 형태인데, 이 토요타, 그냥 쌉 구형, 이제 옛날 구형 아반떼에서나 볼 법한 시스템, 별도로 메인 프레임에 달아서 이렇게 장착을 해 놓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게 원가가 더 들지 않나? 근데 토요타 되게 보수적인 브랜드라는 게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안 바뀌고 있다. 언더코팅이나 실링이나 이런 거는 뭐 현대보다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좀 성의 있게,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빨리 하고 집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싸제낀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라브4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크게 막 소비자분들이 와닿는 건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나 해외도 비슷하지만 이 외형 라브4 5세대 오면서 이게 좀 남성스럽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남성미가 부각되면서 판매량도 뭐 44만 대씩 팔아 제끼고 있으니까 뭐 좀 좋은 녀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4700이면 탐이 나는 모델 중에 하나고, 근데 저 혼자 타기에는 좀 차체가 큰 편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저는 캠리를 원래 사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라브4도 한번 살펴보려고 떴는데 역시 변함없는 토요타. 늘상 그래왔듯 언제나 그래왔듯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는 없는데 파워트레인은 만족할 만하고, 또 ES를 타보면은 또 ES가 욕심이 나고. 근데 라브4 함께 살펴보셨는데 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상 라브4 하체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